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진 대사님의 용쟁오투 시간입니다. 허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늘 다룰 부분은 미국이 이제 동북아 국가와의 이 관계, 이제 동북아 국가라면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네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네. 관계 설정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일부에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웬디 셔먼 네. 미 국무부 차관. 자, 이 사람은 굉장히 이제 할머니죠. 네. 그런데 이제 옛날에 이 사람이 한국에 널리 알려진 게 오바마 때. 오바마 때 미한일 대북 정책 조정 그룹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조정관을 했었죠. 웬디 셔먼 이름이 한국에 많이 알려졌다가 그 동안에 잊혀져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관입니까, 부장관입니까? 바이스 미니스터니까 뭐 똑같은 이야기죠. 근데 미국에는 계급을 보니까 부장관이 있고 차관이 있고. 우리로 치면은 차관인데, 네. 그러니까 영어 표현을 그냥 이름 그대로 따자면은 부장관. 그래서 네. 요즘 언론에도 보면 어떤 데는 부장관이라고 하고 어떤 데 차관이고. 그러니까 네. 하여튼 공무성의 인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쭉 일본 빼놓고. 일본에도 갔죠. 한미일 네, 서가를 안 만나고. 네. 네. 그래서 중국에도 이번에 이제 간 뉴스가 벌써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나왔더만요. 중국의 외교부 네. 부부장을 만났죠. 왕이도 만나긴 만난 것 같습니다. 근데 몽골 방문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거의 언론에 언급이 없는데 몽골이 지금 그간에 중국하고 소련에 끼어 있다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친미화된 나라입니다. 예, 친한이고 친미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 가서 좀 동맹은 아니지만 그런 친화적인 나라로서 관계를 다졌다는 데 대해서는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웬디 셔먼 일개 이제 미국이니까 좀 다른데 차관 한 사람이 이렇게 순방한 걸 갖다 이렇게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다룬 거는 좀 드문 예거든요. 근데 왜 그런 거 아니?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 동북아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쪽에 중국을 방문한 최초의 고위급 인사가 됩니다. 사실은 지난번 알래스카에 만났을 때 미국 땅에서 이제 국무성 관리들이 만났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처음 있는 일이었고, 근데 이번에 이제 순서가 일본에서 이제 한미일 외교 차관회의를 먼저 했었고요. 언론에 대대적으로 났습니다만, 근데 소장님 잠깐 언급하셨는데 기자회견 할 때 보면은 한국은 따로 미국, 일본 거만 일치하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견제 같은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언급했는데 한국은 중국 눈치 본다고 이제 그런 건 일체 기자들한테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언론도 다 알고 있겠죠. 그래서 그게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을 한미일 차관 회담하고 난 다음에 한국을 다시 왔죠. 한국 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일 이제 관심사는 중공 방문이었는데 이게 좀 묘합니다. 왜냐면은 만나는 직급을 외교부 부부장 정도로 낮춰가지고 문제가 있다가 갑자기 이게 무산될 것 같았던 방중에 다시 지금 살아났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언론이나 먹물들은 이게 무슨 대단한 뭔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갑자기 불러들인 게 아닌가 하면서 이제 그 이유를 듣는 게 지금 북한이 워낙 사정이 안 좋으니까 갑작스러운 밀란 같은 사태에 대비해서 국경을 봉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만약에 혹여 북한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붕괴될 경우에 중국과 미국이 어떤 식으로 조율하고 협력할 건가 그런 걸 사진에 탐지하러 갔다라고 하는데 그건 조금 오바된 이야기 같고요. 그렇게 상상을 하는 건 자유겠습니다만 일단은 언론에서 다루는 문제는 결국 북한 문제를 두고 미중이 협력할 부분이 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동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중국을 방문하니까 서로 입장만 그냥 날카롭게 대립된 채 별로 이제 합의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거든요. 물론 합의 같은 거 나올 여지가 없습니다만 다만 이제 그러면 왜 쓸데없이 합의할 것도 없고 동의할 내용도 없는데 왜 만나느냐라고 이제 혹자는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외교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미국으로서는 이런 거겠죠. 우리가 이렇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뭔가 협력할 거 있다라고 이렇게 탐색을 하면서 협력의 여지를 남겨두었는데 중국이 그걸 거절했다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근거를 만들어 놓기 위한 거죠. 중국 역시 이제 만나기는 싫은데 굳이 이제 외교차관이 중국을 방문하겠다는데 그걸 만나지 않겠다고 하면서까지 협력의 가능성을 갖다 사전에 없애버리겠다 하는 그런 이제 비판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 만나보는 거죠. 예, 그래서 만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둔다는 것은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날을 세웠는데 요즘 좀 이상한 거 있더만요. 정상이나 있던 고위급 관리들 만날 때 말하고 난 다음에 뭐 리스트를 이렇게 제출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없던 현상인데 이번에 보니까 중국에서 이 웬디 셔먼한테 요구사안, 관심사안 이렇게 나눠가 2개의 리스트를 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게 너무 레드라인이다. 이거 손대지 마라. 우리의 핵심적인 이익이다. 뭐 언론에 다 났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거기 있었고 그런데 다만 이제 그렇게 싸움을 하다 끝낼 수는 없으니까 중국 측에서는 동주공제란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배 탔다. 이해는 다르고 얼굴 색깔도 다 다르고 한 배 탔기 때문에 뭔가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운을 띄웠고 그다음에 이제 웬디 셔먼 역시 이제 그 중국의 아픈 곳을 많이 건드렸죠. 인권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국제 규범 질서를 갖다 준수하지 못하는 그런 대국적 자세가 아쉽다.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중국을 비판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돌만을 위해서 이게 온 건 아니다라는 그런 외교적 수사로서 뭐 조용히 물러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 방문은 뭐 이렇게 끝났습니다만 이걸 너무 이렇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는데 너무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한 그런 언론 기사들이 많이 뜨기 때문에 독자들이 여기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국을 방문해서 보면 서로 굉장히 날카롭게 중국은 무역 분쟁을 일으키지 마라 했고 셔먼은 중국에 대해서 패권주의를 갖다가 비판하고 또 이 우한 폐렴 기원설에 대해서 아주 비협조적이다. 예, 굉장히 비판. 그렇게 서로 이제 할 말을 다 해버리는 그런 식으로 갔는데 제가 볼 때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서는 할 말을 다 했지만 발표하지 않은 내용들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서로 싸워서 뭐 욕하려고 만나가 언론에 욕한 거를 드러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이 중재해서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뤄갈 건가 하는 부분을 좀 타진을 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의도를 좀 체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예, 말을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상당한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 실수를 통해서 상대방의 이제 의중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북한에 대해서 너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서로의 그 입장 타진을 했다는 것은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거 안 하면은 뭐 이 회담 자체 의미가 없죠. 그런데 아마 저희들이 조금 상상력을 더 동원해 보자면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한국이나 미국은 중국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으로는 이제 힘이 부족하니 네가 이게 중국 이제 북한의 스폰서니까 좀 따독거려 가지고 제발 이제 이런 이상한 도발 같은 거 하지 않게 네가 좀 압력을 가하는 게 좋겠다.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했었거든요. 그걸 이제 외교적 수사로 우리가 이제 건설적 역할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근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이 그런 건설적 역할을 한 적이 별로 없었죠. 오히려 그 도발을 갖다가 뒤에서 이제 자극하는 그런 이제 이상한 역할만 쭉 해온 거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이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중국한테 양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 바타가 되니까. 그런데 대만 문제에 있어서 뭐 더 이상 어떤 공군기를 보낸다든가 그런 식의 자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말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뭔가 북한을 중국 너가 좀 압박을 해서 이 사태를 좀 이렇게 개선시키도록 하라고 요구했을 경우에 그러면 중국이 분명히 물었을 겁니다. 그럼 너는 뭐 해줄래? 뭐 이런 그런 문제에서는 아마 언론에 공개하기 힘든 그런 약간의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라고도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그 국무부 차관이 처음 중국 방문회가 한 거기 때문에 뭔가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내밀한 언약이 갔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만나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얼마 전은 아니죠. 벌써 6개월 이상이 지났죠. 그 코스임단 해리 해리스 대사, 요즘에 언론에 꽤 나오는데 수임을 깎았더만요. 굉장히 부드럽게 보였는데, 이 양반이 얼마 전 VOA하고 인터뷰에서 뭐 이런 전반적인 이런 그 해석을 하면서 그런 식의 표현을 썼더랬습니다. 과거에 처칠 수상이 두 나라가 아무리 그 악화된 그런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샷 서로 총질하는 것보다는 톡톡톡 이야기하는 게 우선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외교의 비중을 높이 평가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그 해리스 대사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일단 이번에는 만남 그 자체는 뭐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서로가 어떤 입장에서 지금 이제 세계 글로벌 이슈를 갖다가 헤쳐나갈 것인가. 근데 이제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거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 분야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진전이 있는 비안보적인 분야에서는 조금 더 대화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마련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북한과 중국이 네. 북한은 이제 한국에 대해서 중국은 대만에 대해서 네. 도발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네. 의도를 슬쩍 찔러보고 네. 또 중국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려고도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 그 미국이 이제 트럼프 때처럼 말로는 지르고 속으로는 뭐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부럽다라는 이야기, 짐 없는 중국의 주석이 뭐 이제 임기 없는 네. 부럽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이제 했는데 바이든은 중국에 대해서 이 자기가 실질적으로 그 겉과 속이 다르게 이중적으로 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지금 막 미국 국내 여론이 워낙 반중적이기 예, 때문에 그리고 예. 지금 저 코로나 상황이 네. 미국에서 좀 더 악화되면 네. 미국은 그 네. 돌파구로 결국 우한 폐렴 네. 기원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제기해가 빠져나갈 방법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네. 네. 트럼프 세력이 조금 이제 그 백신이 만약에 이제 효율이 효능이 떨어진다. 네. 그래서 백신으로 인한 감염이 보편화되면 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백신에 모든 것을 걸고 올인해 왔잖아요. 그렇죠. 네. 민주당은 네. 네. 공화당은 뭐 백신 부정적인 그거는 뭐 트럼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백신에 대해서 더 이상 출구가 못 된다고 하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이 우한폐렴 기원을 갖다가 이제 덮어 씌우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보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내부 정리가 되지 않았는지 파우치나 이런 사람들이 뭐 인공적으로 만든 거는 아니라고 한다 하는 네. 이야기를 미국의 질병예방통제센터 사람들도 하고 하는데 네. 네. 그건 지금 수준의 이야기고 이제 미국이 좀 더 곤란한 입장에 처해지면 네. 그 부분을 본격적으로 중국 측에 전가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 지금 올 빠르면 10월 좀 늦으면 11월 지금 대공황과 유사한 어떤 그 경기 변동이 들이닥칠 거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경고들을 하고 있고 은행과도 협의를 쭉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국내 문제처럼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팬데믹하고 경제 붕괴 위기가 동시에 촉발되게 되면은 올 하반기 국제 정세는 다시 한번 요동칠 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중국을 적으로 몰아서 근데 이번에 뭐 중국도 그런 말 했더라고요. 미국은 툭 하면은 소련, 독일을, 일본을 갖다가 이제 그 악의 축으로 규정한 것처럼 중국을 갖다가 악으로 규정해가지고 이런 못된 짓을 한다라고 원색적인 표현을 하긴 했었는데 만약에 국내 위기가 들이닥치면은 그 위기를 외국의 타방에 전가시키기 위해서는 중국 변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사실은 별 옵션이 없는 미국이 중동같이 복잡한 데서 군대를 빼고 하는 것도 결국 남은 국력 또는 여분의 에너지를 전부 중국 문제에 쏟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아주 브로드하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미중 대결 구도는 막 현재 어떤 뭐 상수로서 존재하는 거고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이 계속 접촉하면서 이제 한국 관계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게 저희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데 오늘 오전에 바로 뉴스가 떴더만요. 지금 뭐 13개월 동안 중단됐던 그 통신연락선이 복구됐다고. 근데 언론이 정말 한심한 게 그거 복구된 게 마치 이제 남북 대화가 되고 무슨 다시 평화의 물결이 도래하고 하는 식의 기사가 또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이나 한국 이거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한테 속아놓고 말이죠. 그러니까 좀 차분해야 되는데 지금 또 잊어버린 게 그 우리가 돈 들어가지고 건물 몇백억 지은 거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사무소 폭발을 시켰잖아요. 그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안 받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에.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그 지금 북한이 뭐 그걸 갖다가 복구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라도 네. 뭐 복구했으니까 반대는 안 하겠지만 북한이 여태까지 그 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우리는 북한에 뭐 사과를 원한다든지 이런 정상적인 정부는 그런 포지션을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걔들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요구는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정권의 성격상 뭐 전혀 그러지 않은 것 같고요. 이런 거 보면은 지난번에 제가 암시를 했습니다만 대중국 관계에서 소위 말해서 이런 표현을 좀 쓰기는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민족 정기의 매춘화 그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대중 노선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떤 이런 것도 보면은 기껏해야 통신연락선 복구한 걸 가지고 이거를 뭐 언론에서는 뭐 우리가 촉구했고 북한이 화답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가 아마 한국이 매달렸겠죠. 이거 제발 해달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매춘부인데 돈 안 내도 좋으니 오늘 재미 보고 가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충분히 그랬을 겁니다. 그러고 아마 거기 덧붙여서 좀 상상력을 동원하자면 다음 대선 때 우리가 돼야 너가 편할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뭔가 대화만 흉내내는 정도라도 해달라고 하면 요구를 했겠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북한은 지금 코로나에다가 이제 외부 지원이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남한하고도 연락도 안 하고 끊을 경우에는 유엔이나 다른 이제 그 국제 기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상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왔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이 시점에서 지금 앞으로 이제 그 북한 문제 이걸 갖다 해결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전제들을 좀 이렇게 요약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미국의 석학들, 자칭 한국 문제에 관심이 많던 사람들이 언급한 그 인터뷰 내용들을 쭉 요약해가지고 핵심적 요인만 몇 개를 뽑아봤습니다. 첫째 하나는 자꾸 싱가포르 회담하면서 남북 화해만 이야기를 하는데, 싱가포르 회담의 가장 큰 핵심은 사실은 북한이 비핵화였거든요. 진전이 없어서 그랬지. 그 문건에 분명히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싱가포르 회담 핵심은 북한을 비핵화로 끌어내기 위한 단초다라는 걸 갖다 지금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8월 달에 또 한미연합 훈련이 어찌 될 건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북한은 아마 제재를 완화해주면 협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미국 쪽의 학자들은 제재 완화는 협상이 전제 조건이 아니라 결과여야 된다. 협상을 하고 난 다음에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경우에 제재를 완화해야 되는 거지. 절대 제재 완화가 협상이 될 수는 협상의 이제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대다수의 문물들이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면은 미 국무부나 국방부가 이런 전제 조건들을 함부로 아마 희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굳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제 한국을 삐딱하게 보는 외국의 학자들이 한국은 동맹 우선 정책이 아니고 북한 우선 정책에 경도되어 있다라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아마 해리스 대사도 아마 이런 식의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무슨 좌빨이나 어떤 이데올로기적으로 경도된 그런 집단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국회 언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동맹이라는 것도 완전히 정말 헌신짝처럼 지금 져버린 그런 상태가 되는데, 여기서 북한 우선 정책을 통해서 북한한테 뭔가를 잘 보이면은 앞으로 무슨 덕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70년 동안 맨날 얻어맞기만 했지 하나도 얻은 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뭔가를 하면 얻을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엄청난 착각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은 대북 문제는 전혀 미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 북한 문제에 대한 우리 내부 지금 이 성격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완전히 옷을 다 벗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 북한 문제를 가지고 협상을 끌어가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국이 동맹이었기 때문에 카드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북한하고 남한이 같이 붙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정책으로서는 굉장히 힘들죠. 왜? 남한은 계속 발목을 잡을 거니까, 도와주질 않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으로 이제 돌아가면 한미일 간에 이번에 아마 그 웬디 셔먼이 일본도 가고 이제 한국도 오고 하면서 외교 차관 회의, 그래서 이제 대북 정책 조정 그룹을 운영한다는데, 이거는 미국이 운영하는 이유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 대북 정책에서 한국이 튀지 못하도록 붙들어 놓는 일종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걸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트럼프 때 폐지했었습니다. 존수하고 있다가. 그래서 3전마다 복원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사 남한이 미국의 어떤 뜻에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이런 식의 이제 인게이지를 시킨다는 거죠. 근데 아마 공분을 주고 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이 3개국 외교차관 회의를 분기별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분기별로요. 그러면 3개월마다 한번 1년에 4번 하겠다는 건데, 제가 이거 직장생활 해봐서 압니다만, 이거 1년에 4번 하게 되면은 회의 하나 마치는 그 뒷날부터 차기 회의 또 준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어떤 알맹이 있는 어떤 대화를 갖다 계속 끌어낸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 도망가지 않게 억지로라도 한미일 삼각 구도 안에 집어넣겠다는 그런 의사의 표현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그 이 워킹 그룹처럼 한국의 대북 지원 정책을 통제하려고 했던 것처럼 한국을 붙들어 놓기 위한 일종의 기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지금 워킹 그룹이 무슨 국내에서 왜 폐지됐다, 더 이상 안 한다고 그런 보고가 떴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아마 워킹그룹에 대체되는 그게 현재로서는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만약 그게 없다면은 이게
이 아마 차관급 회의 이게 아마 이게 상 차관급이라면 국장급보다 훨씬 높은 애죠 고위급이죠. 그래서 이게 아마 그 지금까지 어떤 워킹그룹을 대체하는 회의가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전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동경 올림픽 이제 네. 이번 주제 좀 바꿨어요. 참 일본이 올림픽을 죽지 못해서 하고 있는 양상이 보이고 이미 뭐 실패한 올림픽 같습니다. 일본의 탓도 아니고 그 뭐 이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는 예, 상황이 뭐 어쩔 수가 없었죠. 되어버렸는데 예, 예. 뭐 하고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싶은 정도인데 네. 근데 이제 문재인이 그 정상이라면 평소에 한일 간의 관계가 어쨌든 일본이 그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네. 국내외적으로 지금 일이 참 힘들게 올림픽을 1년 연기해서 네. 또 그것도 할 건가 말 건가 되다가 하면 네. 어디 나다니기 좋아하는 저 문가리 부부 입장에서는 이럴 때 그냥 가서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게 안 하겠다 하면서 개막식 때 그렇죠. 경기장만 예, 보는 거죠. 예, 자기 예, 이제 그 마크롱 예, 자기 예. 개체지 마크롱만 어쩔 수 없이 와 있고 예, 예. 미국에 뭐 저 예. 바이든 부인만 좀 와 있는데 미국도 타차기 개체지라며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대통령이 아마 여기에 가서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네. 뭐 하루나 이틀 정도 있으면서 경기 좀 구경하고 계획 참가하고만 와도 한일 간의 문제에 있어서 일본에 엄청난 그 어려울 때 그야말로 평소에 티격태격하고 싸웠는데 어려울 때 와서 정치 이야기를나 어떤 특정한 반대급부나 요구를 하지 않고 힘을 실어준다. 그 과거에 보면 조선 시대에 그 당파 싸움을 할 때도 상이 나면 예, 예. 적의 그뭐 노론 소론 이래 싸우더라도 적의 상에 가가 뭐 예의를 표시하고 앉아 있다 오고 이런 정도는 뭐 좀 있죠.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이런 국제 시대에 꼭 뭐 서가나 일본 정부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일본 국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일종의 호감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문의 슬쩍 그렇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들은 매사를 전부 작전으로 생각하고 또 일본에 뭐 내가 잠깐 가줄 거니까 너 우리한테 뭐 해줄래 이러다가 지금 결렬됐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그 조바심에서 뭔가 결과를 도출을 하고 일본 정부를 압박을 했고 뭐 안 되면 일본에 뒤집어 씌우고 반일 감정 불러일으키면 되지 이렇게 하면 아니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외교부 안에서 지금 대사님 말씀하신 그런 제안을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그런 정치 담화 필요 없이 그냥 가겠다. 경기장 보자. 그 다음에 뭐 시간 나면 보자라면 어차피 볼 거 아닙니까? 악수할 거 아닙니까? 그때 잠깐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렇겠죠. 그때 한일 관계 주요 문제, 역사 문제 그래 했어도 되는데 이거 그냥 처음부터 담화하자. 주요 이슈에 대해서 뭔가 확인하고 하자 하니까 일본에서 내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일본의 상황도 보면 스가가 그 올림픽에 관해서 기자 간담회를 하다가 공보팀장한테 화를 내버리는 네. 그야말로 지금 내가 지금 살아 있어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또 지금 올림픽만 끝나고 나면 네. 다시 이제 재선거가 돼가 네. 내가 총리를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고 또 일본의 그 천황이 참가해서 축하한다는 말을 안 썼지 않습니까? 아, 또 그것도 뭐 언론에 봤습니다. 제가. 예, 그거 좀 그러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이제 결국은 일본 국민들이 반대가 많은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억지로 개최하니 내가 너한테 가서 얼굴로 그냥 참가를 하겠지만 축하는 안 하겠다. 지금 그렇게 해석이 된대요. 굉장히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갈이 이제 이 심보가 그런데 우리 국민들 상당수도 굉장히 이 좌파 정권의 반일 선동에 이렇게 말려 들어가 이 빼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나 유튜브 보면은 어떻게 하면 일본의 약점 잡아가지고 정신 승리할까 이런 식인데 이거는 이제 인근 나라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이제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이 오해를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 올림픽 개최를 포기하거나 뭐 계속 진행하기도 최종 결정 권자가 아닙니다. IOC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2002년에 월드컵을 해왔기 때문에 아는 이야기인데 IOC나 피파는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그냥 어떤 호텔을 찾습니다. 그 호텔이 그냥 개최 국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디테일, 어떤 모든 일정 부분, 예산 관리 부분 전부 다 IOC나 피파가 담당하고 있지. 그걸 호텔을 이제 그 행사를 개최하는 호텔 쪽에서는 행사 잘해주고 돈만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행사를 말아라. 또는 이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겠다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IOC나 피파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나 한국 언론에서 마치 일본이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뭐 금전적 문제 때문에 일본이 억지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금전적인 이건 일본이 챙긴 건 IOC가 다 챙깁니다. 중계료 수익 같은 건 IOC가 다 챙기고요. 뭐 피파도 마찬가지입니다. TV 중계료 수익이 가장 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수익의 창출이 힘드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억척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확실히 그 계속해서 어떤 인상을 받았냐면은 올림픽 개최 자체는 이미 실패한 올림픽이 맞습니다. 관중이 없기 때문에 이미 실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실패하기만을 바라는 그런 조작된 국민 정서가 팽배했다는 거.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어떤 한국민의 어떤 저희라는 DNA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뭐 담벼락에 무슨 그 IOC에서 그 경고받았죠 아마 이순신의 문구를 갖다가 써가지고 하는 거.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게 과연 그러면은 남의 나라의 침략을 받아가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가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럼 2차 대전 때 독일에 당한 나라가 수십 개 나라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 저 독일에 올림픽 할 때 그거 가지고 맨날 그런 뭐 홀로코스트 같은 그런 이야기 합니까? 하질 않거든요. 운동은 운동이고 스포츠는 스포츠일 뿐인데 그다음에 옛날에 그 축구 시합할 때 어떤 선수가 경기 끝나고 나서 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가슴에 쓰고 나왔었거든요. 그걸 또 피파에서 제재를 받았습니다. 예, 받았는데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자꾸 이제 그 정신 승리니 무슨 국뽕이 이런 그런 심리적 어떤 그 판타지에 취할 게 아니라 다른 나라 하는 걸 좀 봐야 되거든요. 독도는 우리 땅 맞는데 그걸 자꾸 가슴에 쓰고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내 마누라가 맞는데 야가 내 마누라야라고 자꾸 승진하고 돌아다니거든요. 그럼 나의 걸 넣어지겠습니까? 아, 저 마누라 아닐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한번 찝찝거리 볼까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너무 이렇게 뭐 그 선수 하나가 제재를 받았다고 해서 그걸 마치 안 죽는 처럼 묘사하고 하는 이런 그 한국의 아주 저이런 언론들 이제 그 2021년 끝나고 나서는 좀 제발 좀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끝도 없더만요. 결국 MBC 사고 치면서 완전히 전 세계 조롱거리가 됐는데 예. 그게 아마 그 휘날려 갔습니다. 이번 올림픽이.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저런 상황에서 올림픽이 진행이 되고 뭐 올림픽 배경에 보면 광고판 하나 붙지 않고 그렇더라. 네. 그래서 사실은 일본 국민 입장에서는 뭐 경제적인 관광 효과도 다 사라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올림픽에 그 64년에 일본의 동경 올림픽으로 일본 경제의 부흥이 이제 전 세계에 확인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면 이번에는 그냥 일본의 침체가 확인되는 그런 이 올림픽처럼 되어버렸는데 죽지 못해 저런 올림픽을 하는 사람 또 어쨌든 스포츠라는 부분은 이 코로나 와중에도 살아있다라고 보여야 된다라는 그런 노력 이런 부분을 보고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래야 될 건데 개회식이 어땠니 지금 개회식을 뭐 한국에서 하라고 이런 분위기에 하라면 개회식이 비끌벅적하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부터 그래서 왜 이렇게 잔혹하게 하느냐 특히 도시락 사간 나라는 미국하고 한국 두 군데밖에 없다잖아요. 그 뉴스 뭐 계속해서 나오더만요. 보니까. 근데 다른 나라는 그거 다 먹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검증해서 하지 막 억지로 그냥 방사능 미기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도시락 싸가는 모습이나 이럴 때 뭐 같이 그 선수촌 음식을 좀 먹고 이러면서 한국이 유별나게 하지 않았다라고 보이는 부분도 필요한데 참으로 좀. 근데 제가 또 올림픽하고 이제 월드컵 같은 거 할 때마다 이제 외국 사람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이게 의식 구조가 한국인들이 확실히 이거 뭐 저급하다거나 고매하다거나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유럽인들하고 비교해보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게 유럽 같은 경우에 네덜란드 사람이 이제 독일을 대한 태도가 한국이 일본을 대한 태도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2차 대전 때문에 아픈 기억도 있고요. 유대인 학살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축구 자체도 굉장히 세계적인 라이벌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자금국이 독일하고 축구 시합할 때는 당연히 네덜란드를 응원을 하는데 만약에 독일이 한국하고 경기를 한다라면 자기는 독일을 응원한다는 거죠. 왜? 유로피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사고방식은 3단계 구조가 있는데 하나는 단일한 독립국가의 어떤 국민으로서의 자의식 그 다음에 유럽이라는 어떤 이유 또는 어떤 유럽이라는 지역 공동체로서의 어떤 공인으로서의 어떤 자의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글로벌적인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 주체성 이런 세 가지 3단계의 어떤 그런 의식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서로가 몰주행되는 건데 한국 같은 경우에 독일하고 일본이 축구에 잡아면 어느 나라 편들까요? 대부분이 독일 일본 반대편은 일본을 편을 들고 싶어도 나는 독일 편이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이 눈치 보는 인간들은.
그러니까 이 의식 구조는 아마 100년이 지나도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예. 이런 거는 뭐 사람이 안 바뀌기 때문에 이런 의식도 바뀌지 않는데 그런 어떤 조야한 어떤 심리 구조가 이게 민족 의식의 발량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역사 문제, 뭐 한일 역사 문제가 결국 올림픽에서도 끝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웬디 셔먼이나 그 이전에 그 한일 관계를 조정하라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문제 중요한 건 알겠는데 지금 안보나 경제 문제가 너희들한테 더 중요하니 조금 이렇게 put aside 해놔라. 예. 조금 제껴놓고 지금 좀 더 핵심적인 문제를 보고 넘어가자. 왜? 역사 문제를 지금 이야기해봐야 오늘 내일 확인될 것도 아니고 해결될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미국이 한일 관계를 보면서 늘 안타까워하는 그런 점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바이탈한 그런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 제껴놓고 자꾸 옛날로 과거에만 집착하는가. 그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일본도 책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만 뭐 이런 문제에서는 일단 동경올림픽에서도 결국 한일 문제가 문재인이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해소되기는 틀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1부는 지금 동북아시아에 벌어지고 있는 미중 지금 회담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해 미중의 입장 그리고 이제 동경올림픽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